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쯤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 통영.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나는 남편 현수와 함께 그의 아버지가 사는 오래된 한옥을 찾았다. 그 집은 바닷바람에 조금씩 깎여가며도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했다. 한때 문화재로 등록될 뻔했다던 그 집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커피, 종이, 비 오는 날의 먼지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가 도착한 날, 현수는 도착하자마자 마당의 창고 수리를 시작했고 나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다. 그의 아버지인 박노인은 마루 끝 흔들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말없이, 더 단단하게 보였다. 마치 벽지의 패턴처럼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좁지만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다. 침구를 펼치고 옷을 정리했다. 내가 입고 있던 건 은은한 민트색 블라우스와 아이보리빛 주름 치마, 그리고 흰색 실크 스카프. 실은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손에 쥐어졌던 옷들이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의외로 낯설지 않았다. 눈가엔 작고 부드러운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동자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이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하루 종일의 피로에 지쳐 식사 후 금세 잠들었다. 나는 혼자 거실을 거닐다 오래된 책장을 살폈고 어느 순간 그의 아버지가 뒤에 서 있는 걸 느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섰고 나도 놀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한 권의 앨범에 머물렀고 나도 그것을 펼쳤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그의 사진. 믿기 어려울 만큼 밝은 얼굴이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고 그 순간 나의 손등에 그의 손이 스치듯 닿았다. 그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 속에 누워 창밖을 보았다. 마음속엔 이상한 열기와 혼란이 얽혀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 하나가 열린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하늘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청바지를 입었다. 목에는 실버 체인을 둘렀고 머리는 낮게 묶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마당으로 나갔고 레몬나무 아래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느꼈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을.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이 나무는 내 아내랑 같이 심었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상하게도 말이 더 많았다면 더 어색했을 것이다. 그와 나는 나란히 앉아 바닷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빨래를 널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하얀 이불이 바람에 날렸고 그 순간 그는 내 뒤에 있었다. 이불이 우리 둘을 덮듯 감쌌고 나는 한순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내 팔에 닿았다. 짧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시간이 흘렀다. 나는 바로 물러났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욕실 문을 닫고 거울을 바라봤을 때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반짝였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현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새로 산 전동 드릴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저 웃었다. 하지만 내 안의 감정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욕망이었다. 억눌린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감정은 틈만 나면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의 무늬, 시계의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종소리까지도 모두 새로운 언어처럼 들렸다. 아마도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현수가 읍내에 다녀오겠다며 나보다 이른 아침에 떠났다. 도로변 작은 철물점에서 공구 몇 개를 찾아야 한다며 아침밥도 대충 먹고 나간 것이다. 나는 마당 앞에 서서 그가 먼지 나는 비포장길을 따라 사라지는 걸 조용히 바라보았다. 손에는 그가 남긴 심부름 쪽지가 있었지만 펼쳐보지도 않았다.
그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고요하고 쓸쓸했다. 방 한구석엔 아직 안 풀린 짐 가방, 벽에는 낡은 족자, 부엌엔 미지근한 커피 내음. 난 마치 무대에 남겨진 배우처럼 어떤 장면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창 안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꺼냈다. 거기엔 그의 어머니의 옛 소품들, 오래된 한복 옷고름, 손때 묻은 단청 문양의 부채, 그리고 먼지 쌓인 사진첩이 있었다. 나는 복도 바닥에 앉아 그것들을 펼쳤다. 사진첩 속에서 젊은 시절에 그가 웃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바닷가에서 셔츠를 벗고 손엔 오래된 필름 카메라. 그가 지금처럼 고요하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눈빛은 지금과 닮았지만 그 시절엔 더 야생적이었다. 어떤 자유로움이 사진 속에서 나를 자극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의 눈매를 따라 그렸다. 그때였다. 문틈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였다. 말없이 서 있었다. 사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고 나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순간 나와 그의 시선이 사진첩 위에서 교차했다. 뭔가가 또 움직였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는 조용히 상자를 닫고 방을 나섰다. 점심 무렵 마당의 빨랫줄에 하얀 이불을 널면서 다시 그를 느꼈다. 그가 물뿌리개를 들고 텃밭을 돌보는 모습은 너무나도 일상적이었지만 내게는 마치 어떤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가 입은 흰면 셔츠는 땀에 젖어 살짝 투명했고 단추 하나는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옷 사이로 보이는 그의 가슴선을 바라보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날 오후 그는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다. 나는 몇 분 뒤 따라갔다. 겉으로는 오래된 바구니와 수건을 찾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공간에 머물고 싶었다. 햇살은 창고 틈 사이로 얇게 스며들었고 기름 냄새, 나무 냄새가 그와 뒤섞여 있었다. 어느 순간 내가 찾던 수건을 꺼낼 때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살짝 스쳤다. 이번엔 우리가 동시에 멈췄다. 그의 눈이 나를 꿰뚫는 듯 바라봤고 내 숨결은 얕아졌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내게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거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허락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수건을 꺼내 들고 아무 일 없던 듯 빠져나왔다. 하지만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그날 밤 현수는 평소보다 더 말이 많았다. 시장에서 본 것, 차의 상태, 동네 수리공 이야기. 나는 끄덕이고 웃고 반응했지만 그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혼자 어떤 어둠 속에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엔 그의 아버지의 손끝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든 후 나는 창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젖은 흙냄새, 찬 기운 속에서 나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 자신조차도 그 이유를 모른 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홀로 다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왜 멈추지 못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꿈을 꾸지 않았지만 피로는 전혀 가시지 않았다. 손끝이 묘하게 저릿했고 심장은 깊은 바닷속에서 느린 박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묵직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이 많았고 햇빛은 유리창 위에서 깨어지듯 흩어졌다. 나는 창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현수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일정하고 규칙적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다. 흰색면 티셔츠와 살구빛 롱스커트,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거울 앞에서 긴 머리를 낮게 묶었다. 오늘의 나는 조금 차분하고 조금 더 단단했다. 겉보기엔. 식탁 위엔 현수가 챙겨놓은 컵라면이 있었다. 그는 이따금 아침에 밥 대신 라면을 먹었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였다. 문 너머에서 잠시 서 있다가 마루를 따라 뒷마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스치는 존재감. 그 시선 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점심 무렵 현수는 마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드디어. 숨을 크게 들이켰다.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선풍기를 틀었다. 창고 옆에 널어둔 수건은 바람에 펄럭였고 나무 그늘 아래엔 하얀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 돗자리에 앉아 책을 들었다. 하지만 한 문장도 읽히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가 다가왔다. 이번에도 말없이. 그는 내 옆 돗자리 끝자락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찻잔이 있었고 그 안엔 생강차가 담겨 있었다. 바람결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고 나는 그 찻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들이 더 위험하지.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손끝이 내 손등 위에 올랐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히. 숨소리가 얕아졌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도 함께 일어났다. 무언의 동의, 무언의 신호. 우리는 함께 마루 끝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집에서 가장 외진 곳,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방이었다. 문을 닫고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후회할 수 없는 곳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그 방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했다. 손끝이 팔을 따라 올라가고 뺨을 스쳤고 숨결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옷은 벗겨지지 않았고 입술도 닿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다. 긴장감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한 침묵이 흘렀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우린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현수가 돌아왔다. 낡은 트럭 짐칸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봉투가 실려 있었다. 그는 들뜬 얼굴로 나를 부르며 자랑했지만 나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고 그 또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직 현수만이 평소처럼 이야기하며 우리 사이에 놓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고 나는 책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몸은 침대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마루 끝방에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우리가 섰던 거리, 스쳤던 시선, 떨리던 손끝.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남아 불씨처럼 타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안정함이 나를 숨쉬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스스로를 감춘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엔 밤새 읽다 덮은 책이 뒤집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짙은 안개가 마당을 가리고 있었다. 세상 전체가 흐릿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현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의 농자재 상점에 간다고 했고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루는 비어 있었고 흔들리자는 멈춰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스쳤다.
나는 연한 베이지 톤의 린넨 셔츠와 짙은 카키색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야른 화장을 했다. 액세서리는 딱 하나, 작은 조개 모양의 귀걸이. 바다 근처의 어느 노점에서 산 것인데 요즘은 자꾸 그를 떠올리게 했다.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다. 작은 찻잔, 장식장 위에 옛 시계, 창틀 위에 먼지. 그러다 그의 방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책장이 비쳐 보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지만 들어가진 않았다. 그 대신 문에 손끝만 얹은 채 그 방의 공기만 느꼈다. 바다 냄새, 책 냄새,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체온 같은 잔향. 점심 무렵 그는 조용히 나타났다. 뒷마당에서 호미를 닦으며 손을 씻던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마당 끝 그늘 아래서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은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저녁 즈음엔 비가 올 거예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런 날씨가 마음을 더 흔들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흔들린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지. 그 순간 나는 그의 손목에 감긴 얇은 고무줄 하나를 보았다. 작업 중에 머리를 묶으려는 용도일 것이다. 사소한 물건이지만 그가 손을 들 때마다 보이는 그것에 이상하게도 눈이 갔다. 고무줄, 단정한 셔츠 소매, 그리고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나를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린 함께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다. 그는 새로 구입한 작업 장갑에 대해 설명했고 나는 창밖에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만을 보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순간이 무너질까 두려워 몸을 살짝 물렸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냥. 피곤해서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여전히 한결같은 아내, 조용하고 참을성 많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는 내가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날 밤 다시 마루 끝방에 들어갔다. 불은 켜지 않았다. 문은 닫지 않았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움직였고 나무 사이로 빗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 그의 그림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도 불을 켜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다. 그는 손에 야른 천을 들고 있었다. 예전에 아내가 쓰던 손수건이라며 오늘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다.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천에는 오랜 시간이 배어 있지. 나는 그 천을 받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는 자수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고운 분홍색 실, 정성스런 손길. 나는 천을 가슴팍에 눌렀다. 그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그 순간 입술이 말보다 먼저 움직였다. 아주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내 안의 모든 경계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키스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욕망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에 멈출 수 있었다. 나는 방을 나왔고 그는 창을 닫았다. 바깥은 여전히 비, 침실에 들어와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입술은 조금 부풀어 있었고 눈동자는 깊었다. 나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은 속삭임처럼 스스로에게 말했다.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현수는 여전히 부지런했고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으며 나는 나 자신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낯선 여자는 내가 숨겨온 진짜 나였다. 아침이 밝았다. 부엌에 들어서자 이미 커피 향이 퍼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먼저 내려온 모양이었다. 마루 끝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 옆을 지나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고 나 역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현수는 점심 무렵 그의 어머니가 있는 진주에 다녀오겠다며 나섰다. 하룻밤 정도 자고 올 수도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떠난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이 끝날 날이라는 것을. 집안은 적막했다. 나는 천천히 침실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복을 꺼냈다. 분홍빛 속치마와 연보라 저고리, 고운 자수로 장식된 은빛 놀이개. 이 옷을 입는다는 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끝내거나 하는 의미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입었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틀어 조용히 고정시켰다. 뒤에는 작은 매화 모양의 귀걸이.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후의 햇살이 길게 뻗을 무렵 나는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이미 거기 있었다. 마치 그도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나를 보고 가볍게 웃었고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오늘은 바람이 부드럽네요. 내가 말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조용하지. 그가 답했다. 우리는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바람을 느꼈고 햇살이 저고리의 자수 위로 미끄러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묵직했고 더는 피하지 않았다. 이제 떠나야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디로요? 산청에 있는 요양원으로. 정기검진 겸 당분간 쉴 생각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할 시간이 될지도 모르오. 그 말은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평범한 작별도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 거대한 공백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소. 그걸 부끄러워 말아요.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리는 몇 분, 혹은 몇 세기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새 소리가, 바람 소리가, 마당 끝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 소리가 그 틈을 채웠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고 밤기차를 타기 위해 마당을 건넜다. 현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마루 끝에서 조용히 그를 배웅했다. 그의 마지막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다. 그는 사라졌고 그 뒤에 남은 건 한 줄기 바람뿐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와 마지막 남은 찻잔을 씻었다. 그 손길은 느려졌고 물방울이 유리잔 위에서 부서지는 소리마저도 아프게 들렸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그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이제 비어있지만 텅 빈 것은 아니었다. 거기엔 기억이, 감정이, 나 자신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마지막 남은 햇살을 쬐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나를 느꼈다. 무언가 끝났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혼잣말했다. 나는 나에게 돌아왔다.